오시니까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주명리학과 선비정신이라는 주제로 박나경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강사님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안동대학교 한문학과를 졸업하셨고 김천여중 또 김포고등학교 한문교사를 하셨습니다. 영남대학교 사주명리학을 수료하셨고 현재 도경서당을 지금 10년 넘도록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아시는 분 많으시죠? 강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도경 박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주명리학과 선비정신입니다. 사주명리학하고 선비정신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보통 생각하실 때 보면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선비 아카데미에서 왜 사주명리학을 하나? 사주하면 보통 인식이 좀 이제 별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보편적인 인식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주 명리학하고 선비정신과 연관이 있을까? 그 부분을 이제 화두로 던지면서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안동대학교 한문학과를 졸업하고 서당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많이 지도하고 또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담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의 기질에 맞게 교육을 하면 그 공부를 지도를 하더라도 이제 더 아이가 더 쉽게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주 명리학도 공부하게 되었고 또 상담 심리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주를 접한 거는 한 10년, 갑신년이니까 12, 3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좀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공부한 것들이 제가 전공한 한문학과 또 연결이 되어서 서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상승작용을 한다 해야 되나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깨닫는 것도 많았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제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내문에 보면 제 호가 나경 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호가 도경입니다. 보면 어리석을 또 빛날경이거든요. 어리석음을 밝혀서 지혜를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서당에 오면 제가 제일 먼저 서당 이름부터 가르칩니다. 어리석은 자기 자신을 먼저 깨닫고 그다음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또 지혜를 밝혀서 자기 자신도 먼저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밝히고 깨달아서 밝히고 또 딴 사람한테도 지혜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집이다 이러면서 서당 이름을 먼저 가르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목차를 이제 소개하면서 전체적인 걸 짚어드릴까 합니다. 사주 명리학이란 그러면 개념 정리부터 할 겁니다. 사주가 무엇인지 또 명리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사주의 개념이랑 제가 정리한 개념이랑 연결 한번 해보시고요. 또 사주하고 명리학의 명리학이라는 이름에 대한 개념부터 확실하게 알고 나시면 아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사주 명리학이 뭐라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아셔도 여러분은 이 시간에 아마 그렇게 헛된 시간 안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 다음 주제는 선비정신입니다. 선비란 무엇인가? 선비 아카데미를 공부를 많이 하신 재수생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선비란 개념과 그리고 또 선비정신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사주 명리와 선비 정신의 연관성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생활에
어떻게 응용하면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부분으로 이제 결혼을 맺을까 합니다. 그럼 사주 명리학이란 무엇인가 이 개념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사주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생년월일시 네, 또 우주의 원리가 우주의 원리가 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주라는 말을 우리 살면서 어떤 순간에 이 사주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까? 이사 갈 때, 이사 갈 때, 네. 결혼할 때, 네. 또 네, 살아가면서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주를 떠올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주 명리학과 이 삶은 생활 속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편으로는 사주 이름이 좀 시시한 걸로 봅니다. 아래로 제일 아래 내다보죠, 그죠? 생활에 필요한 거지만 또 그렇다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자, 그러면 삶의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사주를 단어를 떠올리시지만 그럼 삶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사주를 떠올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가 좀 더 잘 되고 싶죠, 그죠? 네. 또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 하는데 사주를 알면 내가 이 사주를 보고 좋은 기운이 있을 때 하면 더 좋고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욕심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목표는 뭘까요? 내가 지금보다 좀 낫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사주를 봅니다. 그죠? 그러나 사주를 보면 이제 사주를 보시고 또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사주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성공을 했더라도 한순간에 폐가망신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뭐 국회의원들이나 또 뭐 유명하신 분들은 공식적으로 다 알려지니까 알 수 있죠, 그죠? 개인적인 사사로운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성공하고 실패의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는 뭘까? 집안 배경이 좋아서 그 사람은 성공했어. 아, 참 진짜 노력형이야. 안 그러면 그 사람 줄이 참 좋아, 인맥이 참 좋아. 아니면 타고난 능력이 있어. 타고날 때부터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또 학벌이 좋아서 집안 배경이 좋으니까 유학 갔다 와서 잘 된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 다 갖췄는데도 한 가지 하는 탓이 있습니다. 팔자 탓을 돌리죠, 그죠? 자, 이런 말들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이때까지 살면서 나는 이런 말 한 번도 안 써봤어. 거의 한 번쯤은 써보셨을 것 같아요. 팔자라는 말을. 그러면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팔자를 정확하게 아시던데요. 그 팔자의 개념부터 사주 팔자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음력 1946년 8월 16일 묘시에 아침 7시에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이분의 사주를 간지로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천명이라고 이제 명을 천명이라고 합니다. 건이라는 의미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병술년, 병신월, 무인일, 을묘시라는 간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주를 이제 주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표를 작성해 보면 위에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에서 정관을 의미하고요. 밑에 부분은 지지라고 해서 자축인묘진사오미 지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하늘의 기운을 뜻하고요. 주역으로 표현한다면 형이상학적인 면, 정신적인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지기를 의미하고요. 땅의 기운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 드러나는, 눈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지장관이라는 것은 이 지지 속에 숨어있는, 자, 우리가 땅을 보면 땅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땅을 파봐야 합니다. 그것처럼 지지는 지지 속에 하늘에 정관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지장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병술연, 연주라고 그러죠. 연을 하는 기둥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신월, 월주, 무인일, 일주, 을묘시, 시주해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4개의 기둥 주자. 그리고 글자가 모두 몇 개입니까? 8글자죠. 그래서
이게 사주팔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날과 시간을 간지로 표현해서 딱 나타내면 이게 사주팔자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사주팔자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이분이 여기 보시면 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이분은 이대운이라고 해서 여기 월주를 중심으로 해서 10년 단위로 인생의 운이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부분을 명이라고 하고 밑에 부분을 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운명이라는 것은 이걸 의미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 행로 운과 자기가 태어날 때 타고난 그 명, 해서 운명이란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운명이란 말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를 잡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왜 명운이라고 하고 운명이라고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왜 명운이라고 하고 운명이라고 할까요? 네? 자, 그만큼 운이 앞선다는 뜻입니다. 운치기삼. 예, 맞습니다. 운칠, 기삼, 이까지 이런 말도 있듯이 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명은 차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차. 그리고 운은 도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개념을 잘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그러면 내 차가 지금 뭔지는 모르겠어요. 소나타네요. 그 다음에 모닝일 수도 있습니다. 내 차가. 그 다음 코란도일 수도 있고 트럭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세단일 수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큰 덤프 트럭일 수도 있어요. 장난감 기차 같이 좀 가벼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항공모함까지 큰 배일 수도 있습니다. 내 그릇이, 내가 타고난 명이. 그리고 이제 이 명을 가진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8차선 막 고속도로 좋겠죠? 이건 자갈길입니다. 오르막이죠? 꽃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타고난 명이 어떤 차종인지, 안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신다면 운전하실 도움이 안 되겠어요, 그죠? 자, 내가 비록 타고나기는 그릇이 택고로 타고났다. 그래도 내 길이 고속도로면 어떻습니까? 큰 사고 없이 그냥 무난하게 잘 나갑니다, 그죠? 근데 내가 아무리 세단이라도 내가 가는 인생길이 이런 길이나 이런 길이면은 그 세단이 남아나겠습니까? 명리를 아시면 여러분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실 때 명과 운을 차와 도로에 비교한다면은 내 차의 비종을 알 수 있고요. 내 차의 성능을 알 수 있고 내 차가 가는 길의 지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 것인지 조심해야 될 것인지를 명리를 공부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명리학이라는 개념, 사주팔자라는 말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명리학이라는 말은 조금 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명리학이라는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해올리겠습니다. 광의적인 개념입니다. 포괄적인 개념. 자연의 생성과 변화의 이치를 근간으로 해서 활용을 하여 사람의 운명을 추리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런 말로 씁니다. 주명학, 명을 추리한다는 뜻입니다. 산명학, 명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주학, 아까 사주 개념 보셨죠, 그죠? 사주학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여기서 제가 자연의 생성, 변화, 이치를 근간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연의 생성, 이치를 근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법지요, 지법천이요, 천법, 도요, 도법, 자연이란 말이 있죠. 이거 다 많이 들어보셨죠? 한 사람은 땅의 이치를 못 받고, 또 땅은 하늘의 이치를 못 받고, 하늘은 도의 이치를 못 받고 따르고, 도는 자연의 이치를 따른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연의 이치를 본받아야 한다. 그러면 자연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 생성의 변화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방금 제가 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돈은 뭡니까? 우리가 도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만은 구체적인 개념 정리가 된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생각하는 돈은 뭘까요? 많이 쓰시잖아요. 쓰셨고 들어보셨고 공부하면서도 도라는 말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죠? 마음을 다스리는 거. 또요? 깨달음. 네. 추상적이죠. 그죠? 추상적이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나타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주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물 당연지리, 사물의 당연한 이치다. 그게 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물의 마땅한 도리, 당연히 그렇게 되는 도리를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나눠봤습니다. 천인지, 우리는 천인지를 많이 쓰죠, 그죠? 하늘의 도리, 천도는 뭘까? 하늘의 변화의 이치. 그 다음 지도는 땅이 변화하는 이치. 그 다음 인도는 사람이 인간 생활을 살면서 삶이 변화하는 이치를 말합니다.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도라는 개념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까이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명리학에서 천도, 지도, 인도는 어떻게 표현될까? 명리학에서는 천도와 지도의 이치를 밝혀서 규명해서 인도인 사람의 인생 행동에 변화를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천도와 지도를 통해서 학문이라는 것은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학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명리학에서 천도라는 것은 정간, 하늘의 정간을 말합니다. 또 지도라는 것은 땅의 12지, 그리고 인도라는 것은 정간과 지지가 활용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나타나는 오상, 인위의 지신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협의적인 개념. 이 명리학에서는 만물의 근원을 기로 봅니다. 기. 그래서 그 기가 있고 그 기가 음과 양기, 음기와 양기로 양분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5기로 나눕니다. 수기, 화기, 목기, 토기, 금기 이렇게 5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인 식관과 땅의 기인 12지로 그걸 표상해서 아까 표상한 거 보셨죠? 가부천간지지로 사람의 운명을 규명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취길 비흉, 유길 거흉. 이거 안 할 거면 명리학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기란 것은 취하고 그리고 흉한 것은 피해가고 또 길한 것은 내게 머물러 있게 하고 흉한 것을 막기 위해서 명리학을 공부합니다. 그거 안 할 거면 명리학을 알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 골치 아프게 합니까? 그죠? 도움이 안 되고 내한테 적용할 수 없으면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만물 근원의 기라는 것을 나타냈던 분이 계셨어요. 장자. 인지생야, 기지취야, 취즉 위생, 산즉 위사.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기가 모인 것이고 기가 모이면 살아 있는 거고 흩어지면 죽는 것이다. 자, 사람이 죽었다 하는 건 기운 다 빠지고 숨이 끊어진 상태죠. 그죠? 이 말을 보면 이제 우리가 만물의 근원인 기로 나타내는 것, 우리가 살았다 하는 것도 기가 모여 있을 때 살았다는 걸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파자로 명리학을 글자를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이라는 글자는 여기 보시면 사람인에 한 글자가 들어갔죠. 이 글자가 삼합집, 모일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병구절이라는 글자인데 이거는 구부리고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이 구자는 명령을 받다. 그래서 입으로 또 숨을 쉬거나 말을 뱉죠. 그죠? 그래서 이 글자에서 나타나는 뜻은 숨을 부여받다 혹은 명령을 부여받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 글자 요 자전에 제가 갖고 있는 자전입니다. 자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의 뜻이 목숨명, 운명, 이름 지을 명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요 밑에 보면은 갑골문으로 해서 이 글자가 나온 번호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 보시면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의 상형이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군주가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거다. 혹은
하늘이 명한 목숨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그 명자의 의미를 써놨거든요. 그 다음에 명자는 그렇게 봤습니다. 리자입니다. 이치 리자, 다스릴 리자인데 다스릴 리자는 구슬 옥부연의 마을 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리자는 다시 가복갑과 흑토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옥이죠. 구슬 옥변인데 여기 앞에 나갈 때는 점이 탈락이 되죠.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옥을 캐거나 다듬을 때는 옥의 결대로 해야 됩니다. 옥의 결대로 다듬고 하거든요. 그리고 갑옷은 갑옷갑자는 싹을 의미합니다. 싹. 그래서 흙에 땅에서 씨앗이 발화되는 과정, 그 변화의 과정, 결국은 땅의 이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리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리라는 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목숨의 이치, 생명이 살아가는 변화의 이치를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이란 명의 이치를 배운다는 뜻이거든요. 명의 이치를 배운다. 그럼 학문이라는 것은 명리학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학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면 법학이나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은 나라가 성립될 때 초기에 발전한 학문들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 건국되고 처음에 60년대, 70년대에는 법관이 된다는 사람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 경제적인 기반이 잡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학문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명리학은 그러면 이제 명리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명리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인식의 전환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생각해낸 구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자, 의학과 의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리학자를 존경하십니까? 의사를 존경하십니까? 의사한테는 돈 갖다 주면 절 꼭하고 자기 병 치료해달라 그러죠. 근데 명리학자는 솔직히 학자라고 말도 안 붙이고 철학가에 무슨 쟁이나 뭐 술사같이 취급하시잖아요. 맞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의학과 의학을 공부하셔서 의술을 펴고 계신 분들은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의 신체를 다룹니다. 그죠? 그리고 바로 또 자기 혼자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최첨단 기계를 이용합니다. CT, MRI 요즘 뭐 기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걸 해도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오진이 나옵니다. 의사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떤 분 유학까지 갔다 오시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최첨단 기계를 동원해서 진단을 해도 오진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존경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상학. 이건 일기예보죠. 그죠? 일기예보인데 요즘 일기예보 많이 맞잖아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요즘 일기예보 통보관 하시려면 석박사 다 따셔야 됩니다. 그리고도 인공위성 띄어갖고 다 미리 다 기기로 다 보고 나서 예보하거든요. 그래도 어떨 때는 어때요? 오보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명리학을 할 건다. 명리학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겁니까? 명리학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의 운명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공부하고 수준이 필요할까요? 의사가 최소한 20년 이상입니다.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치면 그 명리학자, 제대로 된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명리학자가 되려면 최소한 20년 이상은 해야 되겠죠. 의사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철학관이나 몇 개월 배워가지고 영어를 하신다는 분들은 명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고 시중에 그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반은 공부는 한데 이 사람들을 존경할 거는 못 되고 이렇죠. 그런 인식을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좀 바꿔주시면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학이 있고 의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학문이 있고 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학이라는 것은 이제 학문적인 체계를 세우는 거고 술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시중에서 영업하고 계신 분들은 뭡니까? 술입니다. 술. 술 쪽인 부분이죠. 그래서 기술입니다. 테크닉이에요. 그러면 학이 뒷받침되지 않는 술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깊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술적인 부분도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이 어떻더라 하는 이런 게 더 관심이 많겠지만 오늘은 제가 시간도 짧고 개념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학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조금 비중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천천히 처음부터 이제 술적인 걸 다 풀어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학문적인 부분에서 명리학이 얼마나 가치 있는 학문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기회의 분화도거든요. 요거는 이제 유천 김종정 교수님께서 착안하셨어요. 원래 이제 태극도설부터 해서 중국에서 우리 우주 만물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표현을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유천 선생님께서 도식화하신 거거든요. 태극에서 음기와 양기가 나왔어요. 양이 먼저 양음 안 가죠, 그죠? 음기와 양기 나왔거든요. 음기와 양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음기에서 다시 또 오기로 나눠집니다. 수화목금토 여기 양기도 수화목금토 오기로 나눠지고 그 오기에서 이제 우리 본성에 해당하는 오성이 나눠지거든요. 나옵니다. 구분이 됩니다. 오성 수기는 지에 해당하고 화기는 예에 해당하고 목기는 인에 해당하고 금기는 의에 해당하고 토기는 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과 지지를 이렇게 배속을 해놨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비정신하고 명리학에 연결되는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인을 위해 지신 오상, 그거랑 명리의 수화목금토 오성, 그 연결 부분이 이제 명리하고 선비정신과 상관관계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간 12지를 5기로 나누면 크게 목화 토금 수로 나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다시 음기, 양기, 음기, 양기 이렇게 양기, 음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양을 먼저 쓴 이유는 정가는 갑을병정 이렇게 양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양을 먼저 썼거든요.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올해는 무슨 년이죠? 병신년이죠. 병, 화의 양에 해당하는 병과 신이 여기 있습니다. 금의 양에 해당하는 신이 합쳐진 연입니다. 그래서 정간의 기운은 화기가 많고 지지의 기운은 금기가 있습니다. 병신. 그래서 이제 이 뿌리를 보면 통분이란 말은 안 되는데 서로 통하가 이런 건 아니고 고 전문 용어고 어쨌든 화기하고 금기가 들어있는 해입니다. 올해. 그래서 이제 그 해에 따라서 이제 그 해 한 해의 운세를 설명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의 사주와 또 연결해서 우리나라의 운세를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이제 오기하고 오기가 10간 12지로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기와리로서 이제 이론을 구성하고 운명을 주명합니다. 이 명리학은. 그래서 기는 오기로 나눌 수 있고요. 오기가 서로 상생이 되는 거죠. 목기생 화기, 화기생 토기, 토기생 수화 목금토로 여기 해놨죠. 수기가 수생 목,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 금생 수 이렇게 상생이 되는 과정과 또 상극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보면 요거 도표로 도식하면 목기는 화기를 생하고 화기는 토기를 생하고 토기는 금기를 생하고 금기는 수기를 생하고 수기는 목기를 생하고 또 극관계가 있습니다. 목기는 토기를 극하고 토기는 수기를 극하고 수기는 화기를 극하고 화기는 금기를 극하고 상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명리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명리는 아까 가을 병정 무기 응신 인계와 지지를 목기와 목화토금수 오기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내 사주의 분포 안에서 오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 오기들이 상생이 되는 관계인지 상극이 되는 관계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주명하는 이치가 나옵니다. 자, 거기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기 안에서 오성이 나오거든요. 성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기가 많은 사람은 어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기가 많은 사람은 예의 바르고요. 토기가 많은 사람은 신실하고 믿음이 있고 금기가 많은 사람은 정의롭고 수기가 많은 사람은 지혜롭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의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이런 오성의 성품들이
구분이 되고 행동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건 아까 연결했던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주에서 기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사주 안에서 기가 안에 오기가 되어 있고 오기로 구성된 인격체가 어떻게 이 인의 예지신이라는 성품으로 드러날 때 언제 드러나느냐? 그게 바로 행동할 때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봤을 때 저를 일단 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겉모양만 보고 일단은 뭐 한 40대 좀 뭐 아가씨 중반의 아줌마 이 정도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내가 행동을 해야지. 제가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도둑놈인지 저 사람이 진짜 교양인인지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이제 연륜이 있으셔가지고 보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드러날 때 자기의 본성적인 이 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명리학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가? 명리학 그거 뭐 별거 아닌데 사주 갖고 막 이렇게 이제 하찮게 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이 전체적인 면에서 지금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명리학이라는 한 학문적인 분야의 축약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얼마나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명리학이라는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명리학이라는 분야는 인간 생활에서 보면은 아주 일부밖에 안 되겠죠. 인간 생활에. 안 그렇습니까? 명리학이라는 파트는 철학, 경제학, 경영학, 그 모든 학문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는 인간이라는 생활, 인간이라는 틀 안에서 보면 이건 아주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도 우리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은 지구에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죠, 그죠? 만물이 있습니다. 만물 중에 산, 바다, 동물, 식물 다 치면 인간도 그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떠나서 보면은 우주에서 봤을 때는 이 명리학이라는 게 정말 요것밖에 안 됩니다, 그죠? 말 거론 자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우주적인 차원에서나 만물이 생성되는 과정에서나 인간 생활에서나 명리학이나 이게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보편타당한 이치가 되겠죠.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명리학이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어떤 특정 분야의 사람들만이 자기 그 권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학문인가. 그 부분을 잠깐 짚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명리학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창하게 우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변화론적 관점과 창조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변화론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동양과 서양으로 구분 한번 해볼게요. 동양의 견해는 만물이 화생되는, 만물이 변화하는 원소를 음기, 양기, 오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장자의 얘기였고요. 또 요거는 이제 영계주도니 선생님이 말씀하신 태극도설에서 나오는 겁니다. 만물이 생성하는 거는 양변 음합해서 양이 변하고 음이 합해져서 수기, 화기, 목기, 토기, 금기 요 갈로 안의 부분은 유전 선생님 주석을 다셨습니다. 원래는 수화 목금토로 되어 있습니다. 오기 순포하여 사시행연이라 오기가 고르게 분포되어서 사시가 운행된다. 이렇게 설명하시고요. 또 음양 오행으로 화생 만물 모든 생물들이 만물들이 화생하여 기로서 형태를 이루고 이치가 또한 부여되었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용 주자 주석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서양의 견해는 보면
서양은 어떻습니까? 분석적이고 철저하죠, 그죠?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92개의 화학 원소 기호로 표현했습니다. 그 원소 주기율표 보면 이제 제가 또 이 학교에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92개뿐만 아니라 150몇 개까지 있대요. 근데 이제 92개부터 93번째부터는 합성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서양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92개 이상의 원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을 보면 중간에 원자핵이 있고 가에 전자가 있죠. 여기 원자핵은 양이죠. 전자는 음입니다. 여기 보면 수소는 원자핵하고 전자가 양하고 음이 한 개씩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번째 헬륨은 양이 한 개고 음이 두 개예요. 그 다음 리튬은 이제 양이 한 개고 음이 이렇게 밖에 또 있죠. 세 개죠. 이런 식으로 이게 원자 구조가 그 기호에 따라 다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보는 견해에서 동양은 서양처럼 분석하지 않았어요. 92개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았고 동양은 그냥 음양 그리고 오기로 표현했습니다. 서양은 이제 여기 핵심은 어디 갔나? 핵심은 양, 음이 있죠. 음양이 있고 92개 조기율도 원소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양도 음양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92개가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수와 목금도 오기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물이 형성되는 과정. 자, 우주에 사물로 내려왔습니다. 사물은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 물이 있으면 거기서 아베바가 나와서 하나하나 발전됐다는 그런 과정이죠. 그 얘기죠. 그래서 사물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는 보는 견해인데 이것도 맹태극론이고요. 저기 서양에서는 빅뱅 이론 있죠. 그것도 음기와 양기, 엄청난 에너지가 모여있다가 자연적으로 폭발했다 하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주는 137억 년 전에 탄생됐다고 하고 주장하는 학자가 빅뱅설하고 팽창론이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자연 발생론이죠. 태양계 이치를 보면 우주 안에서 태양계 이치는 소우주의 중심에서 13만 광이 떨어진 자리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텐데 우리 은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은하의 모습인데 우리 지금 태양계가 위치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 확대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2천억 개의 은하 중에 그 중에 하나랍니다. 우주에 은하가 2천억 개가 있는데 우리 은하가 그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진짜 뭐 먼지밖에 안 되는 그런 건데 그 먼지 속에 우리가 지금 여기 태양계 여기 있고 태양계 안에 또 지구 안에 아시아 안에 대한민국 안에 인천 안에 김천문화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넓은 우주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지금 명리학의 이 위상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런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명리학이 연관성에 어떤 맥이 있는가를 여러분 찾아내셔야지 명리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주가 141억 년 전에 태어났는데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지금 그냥 누가 창조한 게 아니고 141억 년 전부터 변화해 왔다는 걸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시대 500성 개 이상 있다.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다. 일단 멀리 볼 것 없고 태양계부터 보겠습니다. 태양은 50억 년 전에 생성됐고요. 지구까지는 약 빛이 8분 20초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과 해양성까지는 약 12시간 정도 걸리고요. 지구는 그 중에 태양계 안에서 지구는 45억 년 전에 생성되었습니다. 둘레는 4만 킬로, 공전 속도는 29km, 자전 속도는 17km. 여러분 속도 느끼십니까? 29km라는 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여기 보이시죠? 여기요 초속 600km로 움직인답니다. 은하계가 초속 600km 상상이 되세요? 우리 17km 뭐 29km도 안 되는데 600km가 은하계가 지금 큰 우주의 중심을 두고 따라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자, 그 다음 이제 변화론의 자연 발생론에 반대되는 창조론이죠. 신이 지구의 만물을, 인간을 비롯해 만물을 창조했다는 견해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 다 아시죠? 예, 뇌리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음성 뇌파를 통해서 음성 생기기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주는 신이 창조하지 않았다. 우주 생성 이론에 신이 차지할 자리는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좋은데 우주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됐으며 신이 개입으로 이를 설명할 필요나 이유는 없다. 우주는 창조자가 필요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의 뭐 석학이죠, 그죠? 이분이 또 살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서양이죠. 서양은 창조론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신이라는 개념이 이제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인간 생성에 대한 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계속 연결되죠. 음양오행적 관점에서. 그래서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동양은 음양오행이 발생해서 인간이 탄생했다고 봤고요. 서양은 과학적으로 변화했다고 봅니다. 그 변화 내용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요. 진화론 처음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습니다. 1859년에. 그 다음 멘델의 유전 법칙이 1850년대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의 구조가 또 이분들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에 DNA가 발견되고 또 인간의 게놈지도, 요즘 게놈지도 막 뜨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생명 복제 기술, 진화론, 모든 생물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서 자연 선택으로 그 생존의 여건에 맞는 사람이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생물이나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 다음 이제 멘델의 유전자 이제 요즘 유전자 이건 보편한 상식화 됐죠, 그죠?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물려지는 특정 형질을 만들어내는 인자로서 유전 정보의 단위 DNA를 그러죠. 그 다음 이제 DNA 자연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핵산 중에 요걸 가지고 있는 핵 유전체 여기 요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A, T, C, G. 이건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잘 못 찾아냈죠, 그죠? 외국은 분석적이니까 이걸 다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게놈 지도입니다. 이거는 한 생물이 가지는 모든 유전 정보를 다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의 유전자 수는 24,000개에서 4만 개랍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고요. 그 중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 288개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여기 2만 개 중에 요거니까 1%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병이 낫는가 이런 걸 치료할 수 있어서 이제 어려운 난치병 같은 것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의 DNA를 구성하고 있는 4종류의 염기서열 이게 32억 쌍의 염기서열을 다 밝혀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게놈 지도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요 뒷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설명해주고요. 생명 복제 기술, 인간도 복제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인간이 복제하는 거는 사람을 복제한다니까 이제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거의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양을 동물을 복제했다는 거는 그만큼 기술이 인간까지 복제할 수준까지 왔다는 뜻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인슈타인의 두뇌에다가 마이클 조던의 운동신경을 조합해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염기서열을 다 밝혀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뭔가. 이제 인간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변화해 안고 변화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 인류에 지나가는 쭉 있습니다. 이제 뭐 연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 처음에 나왔을 때 386년 전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걸어 다니는 사람, 루시, 뉴스를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이제 지금 똑바로 서서 다니는 사람, 불과 언어를 사용했었던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매장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2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에서 이 사람 요때 와서 이제 우리 크로마뇽 현생 인류하고 거의 가깝죠. 조각, 벽화 그림 등을 남겼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딱 창조한 게 아니고 변화했다 하는 걸 우리 좀 인식할 수 있죠, 그죠? 요거 최근 정보거든요. 네안데르탈인의 피 우리 안에도 흐른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여기 남태평양 원주민, 여기서 아시아계에도 네안데르탈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도구를 쓰는 사람, 여기가 있었는데 요 앞에 화석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게 인류가 점차적으로 진화해 온 과정을 다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또 반대되는 인류를 창조했다는 창조론입니다. 유대교나 바라문교나 이슬람교에서는 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가 명리를 하면서 왜 이런 걸 보여드릴까요? 신이 창조를 했다면 신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다 좌지우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지가 없어지죠. 명리학은 신의 창조론을 거부합니다. 변화론을 믿고요. 그래서 인간의 변화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믿고 자기의 타고난 기질, 그 명을 알고 앞으로 어떤 운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대비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막을 수 있도록